조금 한 5분 정도 늦었네요. 오늘 상문박 환경교실 드디어 오늘 11번째 시간이지요. 그동안 10번의 강의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1, 6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이야기,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11번째 오늘 하고 12번째 강의에는 그 공동체하고 마을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도 아직 많은 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제가 봐왔던 거 그리고 함께 살기라고 해서 제가 마을 안에서 이렇게 시골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경주라는 데 와가지고 그동안 느꼈던 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우리나라하고 해외 공동체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 오늘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을에서 서로 돌보며 살아가기인데요. 환경교실을 하면서 왜 갑자기 10번까지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돌보며 살아가는 거는 또 갑자기 환경 얘기랑 무슨 연관이 있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눠보시면서 한번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저 뒤에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마을에 살면서 예전에는 진짜 다 시골이었죠. 거의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님 세대도 태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많이 개발되어 있지도 않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건물들도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린 시절에 어디에서 살면서 어떻게 놀면서 자랐나, 학교 갈 때는 어땠었지? 이런 기억이 있잖아요. 저는 한 1시간 거리를 걸어서 다녔거든요. 학교를. 버스가 하루에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대를 놓치면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가면은 걸어 다니는 곳, 1시간 동안 걸어갔다가 돌아올 때도 걸어와야 되고 그런 공간이었던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 때는 해가 질 때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밥 먹으러 갈 때까지. 그때는 이제 시골에 살았으니까 마을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살고 해가 져도 이제 지금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는데 더울 때는 바깥에 바람 쐬고 올게 이런 말이 용인이 되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더우니까 밖에 좀 갔다 올게 하면서 눈밭 사이로 다니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들이 좀 나고 마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막연하게 내가 그때 어땠었지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확 놀았던 어렸을 때인데도 뛰어놀았던 기억이 엄청 생생하게 나고 그 시골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충족감 같은 게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삶이 좋은 이유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집도 짓고 같이 농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는 거의 이제 기후위기 이야기, 생태적인 삶, 그다음에 뭐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그거랑 더불어서 그렇다면 마을 안에서 돌보면서 물론 뭐 기후 관련된, 환경 관련된 생태적인 삶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살기란 그런 돌봄의 관점으로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을 그 앞뒤로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일단 마을 공동체 영상 짧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고 또 얘기 나눠볼게요.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영상은 짧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드렸는데, 주변에 좋은 이웃들이 있으세요, 지금? 저는 공동체, 마을 이야기를 이렇게 쭉 책 읽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주에 와가지고. 2018년도에 와서, 부산에 있다가 처음에 경주에 딱 와가지고, 약간 그 우울감 같은 걸 경험했어요. 갑자기 탁 이렇게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던 이런 과정을 쭉 저도 파노라마처럼 스치는 게 되게 이 마을 안에서
사랑하다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랑 친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이 경주라는 지역의 특성도 있지만 그런 약간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요. 터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문제도 저한테 되게 컸었고 그랬는데 이 영상에서처럼 순간순간 같이 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지금은 제가 어디를 다른 데서 가서 살으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 때문에 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저희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한 어린이가 이제 남긴 글이 이웃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특히 이제 어른들 닫아놓고 살던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린이의 한 장의 편지를 통해서 그게 도구가 돼가지고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그거를 영상으로 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TV 프로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혼자 사는 혼삼이라고도 하고 혼밥 혼자서 먹는 밥 혼술 그다음에 혼자 보는 영화 혼영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1인 가구가 엄청 많대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젊은이들은 취업의 문제, 직장 문제가 해결이 돼도 어떤 불안감이나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선택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고립이나 우울감이나 그다음에 단절의 문제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와는 동떨어져 있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마을 공동체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특히 미혼의 여성,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제가 봤던 공동체들은. 그래서 지금 20대들은 그런 선택적으로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같이 하지 않아도 혼자가 편하고 좋다.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계속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전화 한 통이면은 집 앞에 밥도 배달오고, 커피도 배달오고, 빵도 배달오고, 그리고 회의도 온라인상으로 다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맞선도 온라인으로도 한대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그냥 얘기하다가 좀 생각이 통하는 것 같으면 나가가지고 만나고 그런 식의 어떤 예전에 있지 않았던 풍속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얘기를 놓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어쨌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 폐쇄적인 관계 속에 있지 않나? 그러면서 더 개인주의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지금 돈 모아서 이제 코로나 풀렸으니까 해외 나갈 거야. 아니, 뭐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되게 많고, 그게 어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행복, 힐링의 순간들인 거죠.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돌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돌봄도 선택적이 되는 거죠. 사실 태어나고 자라면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자랐잖아요. 뒤에 어머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사모님도 그렇고 혜나 씨도.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먹고 자고 입고가 안 되는 거죠. 그 돌봄 속에 자란 우리들인데 이제는 나는 까마득하게 그 돌봄을 받았던 대상이었다는 걸 잊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그냥 나를 돌보면서 살래.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요즘에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교실에서 얘기했던 자본주의와도 연결이 되겠죠. 좀 전에 개인주의를 얘기했지만 그 자본주의라는 게 우리 인간한테 엄청 자유로운 세상을 열어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는 가진 자들한테 더 자유가 많죠. 자유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내가 원하면 돈으로 다 살 수 있는 그 사람의 시간까지도 다
살 수 있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시작된 게 진짜 얼마 안 됐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봤을 때는 뭐 한국은 일제시대부터 쳐도 한 100년 됐나요? 자본주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노예 제도를 조금 타파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 그 임금의 노예를 낳았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회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그 1인 가구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 혼자 살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시죠? 가끔씩 들잖아요, 그런 생각.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 생각해보면은 같이 살아서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있어도 불편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고, 특별히 또 육아에 지친 엄마들은 가끔씩 혼자서 이렇게 나갔다 오면 조금 마음이나 몸이 좀 편한 상태가 이완되는 상태를 한번 경험하고 오면은 또 힘이 나고 이렇게 하는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족 안에 있지만 같이 있는 것도 되게 좋은데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 그렇다면 최초에 우리가 경험한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나한테 불편감을 줄 때는 언제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1인 가구 막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되게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면서 책읽기 모임은 점점점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소그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생각해봤을 때 혼자 있고 싶지만 뭔가 연결되고 싶다는 느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만나고 싶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애들도 학교 가고 싶어. 친구들 만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마음속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사진만 봐서는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기 보니까 아기가 있고 엄마하고 아빠처럼 보여요. 가족 같죠? 네. 그래요? 1977년도에 태어난 어느, 지금 40대 남성의 가족 사진입니다. 네, 울고 있는 아기가 있고, 아마,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아들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70년대에 태어난 어떤 분의 가족 사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만난 최초의 공동체, 최초의 그런 돌봄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돌봄을 받았던 부모님들이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가고 계신가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쭉 받고 이제 자라면서 첫째로 만약에 태어났으면 그 돌봄을 계속 받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돌봄을 받는 대상에서 누군가를 또 돌봐주는 대상이 되잖아요. 내 인생에 없던 누군가가 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애기들이 첫째가 식이질투 같은 어떤 부정적인 마음도 경험을 하겠지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도 배울 수 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다 경험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갈등의 문제, 어떤 다툼, 그다음에 사랑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의견이 대립되고 충돌되는 게 있을 거고, 정말 같이 살기 싫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미리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가 가족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되게 어깨가 부모들은 무겁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조금 약간 사회적 가면이라 하나요? 우리가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모습과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는 모습은 또 다르죠.
되게 편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화를 내는 모습도 가족들 앞에서는 좀 쉽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나 사회에 나가면 되게 그 소셜 마스크를 탁 쓰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을 통해서 그동안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좀 주로 주고받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 가족들과 주고받았던 그런 감정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 사회에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그런 상처받은 마음들이 올라오진 않았을까 해서 우리 원가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누군가의 가족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음식 어디서 익숙한 음식이죠. 네. 함께 먹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 있죠. 밥상을 나눈다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뒤에 어머님도 계시지만 그 밥 먹을 때 막 침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조용히 좀 먹어라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고, 밥 먹을 때 누가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또 하시고, 그래서 정말 뿌리 깊은 이 유교 사상이 우리에게 정말 예절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입을 많이 이렇게 닫게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상이야말로 정말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죠. 열린 장이죠.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프니까 삼시세끼 먹어야 되니까 억지로 오라고 안 해도 그냥 앉아있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밥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책 모임 같은 데도 가봐도 밥상과 곁들여서 같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를 먹으면서 책을 볼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뭔가를 저작자동해가지고 뭔가를 씹을 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해져서 마음이 막 열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 주고받는 것보다 음식을 나누면서 하는 거가 더 서로한테 좋은 효과를 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이 있고 시끄럽고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면 누구나 자기 얘기를 터놓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자기가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공감을 내가 받고 있구나, 수용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해야 되는 거가 아이 컨택을 한다, 끊임없이. 그 100일인가? 100일 지나면 이제 눈 마주칠 수 있죠. 60일인가요?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이 컨택, 그 다음에 피부의 접촉, 계속 쓰다듬어 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 음성으로, 엄마의 음성으로 그 아이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가 깜깜한 세상에서, 자궁이라는 세상에서 아이가 탁 나와서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존재구나 하고 느끼는 거가 고부를 통해서 느낀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 해볼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서요. 네. 이어서 이제 함께 배우다. 이 사진도 되게 익숙하죠. 여기에 있는 두 사람이 저기 있어요, 지금. 네. 교회라는 공간의 사진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산다는 거하고 배운다는 거하고 조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진 않았지만, 삶과 배우는 거가 무한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아이들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놀고 있잖아요. 이게 분리된 거가 아니라는 거죠.
삶과 놀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과 배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했지만 늘 배움의 연속에 있다. 죽는 순간까지 배운다. 네, 그게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또 어떤 뭐 책을 통해서 배울 거고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움 안에 늘 머물러 있다. 이어지고 있다. 저는 교육이라는 말보다 배움이라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배움의 목적이 있었죠. 대학 입학, 취업.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목표가 저 멀리 있었어요. 몇 년 뒤에 나는 대학을 가야 돼. 몇 년 뒤에 취업을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제 배움의 목적이 조금 다른 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배움의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책 한 권을 읽더라도 그 공동체 구성원이 원하는 책을 선정을 하고 발제를 하고 깊이 이해하고 이거를 삶에 바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살 것인가 살아있는 진짜 배움인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배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게 헛되다는 건 아닌데 지금은 공동체 속에서 하는 것들은 되게 실제적이다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고 막연하게 이제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웃들과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한 배움에 대해서 요즘에 저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저 때도 되게 좋았죠.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또 이제 함께 일하는 저희 뒤에 텃밭 있죠. 특히 시골이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혜택 같아요. 텃밭이라는 공간이 주는 엄청 좀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같이 공동 텃밭을 하는 거는 무언가를 심고 기르고 거두고 그리고 우리 입에 들어와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만약에 먼 훗날에 우리가 생태 화장실 같은 걸 하게 된다면 그런 배설물들이 체리가 되는 것까지 경험을 하는 그런 순환을 배운다. 함께 일하면서 텃밭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도시에서는 요즘에 그 베란다 텃밭을 많이 한다고 해요. 작은 베란다 공간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조금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만 방법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텃밭이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텃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땅이 조금 말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비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작물이 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잠기게 되면은 좀 이상하다 요즘에 날씨. 제가 늘 얘기했던 기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아이들, 어른들도 조금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작물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해하고 근데 밥을 먹을 때 보니까 내가 키우던 것들이 밥상에 올라와 있는 거죠. 엄마 오늘 마트 가서 뭐 사올까 해서 마트에서 사와가지고 먹는 거 하고 그동안의 과정을 가서 읽었던 거를 내가 먹는 거 하고는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딸기를 한 박스 사와가지고 싸우면서 먹는 거 하고 저기에는 하나씩 나는 딸기가 너무 귀한 거죠. 맛이 있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되게 귀하다. 아이들과 텃밭에서 일을 하고 우리는 노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놀이가 된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 놀이터라는 게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교회에 이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책이네요. 제가 저 책을 다 읽진 않았는데 간디 하면 우리가 뭐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세요? 간디 목사님 간디 하면 떠오르는
네, 비폭력 운동, 네, 비폭력 대화, 뭐, 이런 세계도 영향을 또. 네, 간디가 마을 공동체에서 일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 사람이죠. 인도의 그 넓은 땅에, 한 70만 개 정도 되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물론 우리랑은 문화도 다르고 너무 다른데, 다른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간디는, 그 얘기를 한 거죠. 공동체만이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70만 개의 공동체 하나하나가 어떤 그 폭력적이고 평등하지 못한 그런 국가의 체계 밑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자립적이고 자치와 협동의 정신으로 이걸 읽어나갈 수 있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인류나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게 이상적인 출발의 시점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을 스와라지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마을 공동체죠. 그게 되게 지금 이런 강의를 열심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거꾸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간디가 얘기했던 그런 철학이나 삶의 방향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자발적인 가난함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기계 중심에서 좀 벗어나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무조건 안락한 삶을 비판하거나 기계적인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야. 인간이 기계에 열광하는 것만 나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그 산업화가 먼저 된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에 가면 이제 인도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오로빌 공동체라고 한 50년 전에 어떤 프랑스 마더라는 사람이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세계의 종교, 뭐 성별, 인종, 나이 뭐 다 상관없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그 공동체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아마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한 달씩 이렇게 가서 경험을 해보고 나와서 자기만의 공동체의 방향을 잡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거기 6개월 한 달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거기 일원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인도 오로빌 얘기하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노동력만 있으면 삶을 잘 살 수가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필요한 만큼의 돈인데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이 우리처럼 더 벌어서 더 많은 아파트, 더 좋은 차 이게 아닌 거죠. 그 기준 자체가 다른데 내가 몸을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으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인도의 오로빌 공동체라고 해요. 그 예전에 비해서 그 공동체의 흐름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그 전환 마을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골 마을이나 구도심에 이제 있던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고 예전처럼 엄청 지금은 집가 상승이 돼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막 대량으로 같이 해갖고 공동체를 꾸리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있던 거에서 잘 활용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 속에는 공유주택, 코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거실이면 거실, 뭐 다이닝룸 이렇게 같이 쓰고 개인 공간은 또 같이 써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이 되면서 어떤 공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동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혼자는 너무 외로운데 같이 있는 건 또 불편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도시에서 이제 코하우징 같은 이런 형태의 공동체에 들어가 계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하고 마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또 엄마라는 얘기가 좀 떠올라가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두 분의 뒤에 지금 엄마가 계시고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엄마나 엄마의 품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부대낄 수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엄마의 품을 잃은 시대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엄마의 품 하면 떠오르는 게 되게 따뜻하고 수용적이고 포용해주는 사랑받는 느낌이 있고 인정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죠. 우리 어린 시절이 어떠했나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먹고 살기 언제야 목사님께서 했던 얘기가 또 생각이 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때에는 너무 바빴잖아요. 엄마 아빠가 거의 맞벌이 하시고 일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이 심리적으로 배고픈 상태일까 하는 생각까지는 못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력이 없고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배고픈 순간들이 있었죠. 저는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이게 좀 쌓이면서 되게 고립감이나 외로움도 느끼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어떤 거에 좀 중독이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는 그 잃어버린 엄마의 품을 찾아줄 수 있는 거는 공동체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는 거는 어쨌든 이런 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의지하는 거,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저는 되게 의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아마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품을 회복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안에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거가 아닐까 싶어서 이런 단어를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인공지능이 지금 예전에 바둑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챗 GPT 얘기하면서 아마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대신할 날이 점점 빨리 올 것이고 아마 머리를 써서 일하는 직종부터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언택트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언택트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줌으로 회의하고 할 수 있으면서도 무한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되게 외롭고 혼자 있는 좋지만 사람을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 눈 보고 얘기하고 싶어. 내 사람의 채취를 맡고 싶어. 이렇게 지나가면은 바람이 이렇게 싹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느끼고 싶어. 하는 거가 조금 연결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잃어버린 엄마의 품을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좀 회복을 하면 좋겠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조금 사랑으로 품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저도 잘 안 되지만 조금씩 천천히 같이 할 수 있게끔 이 품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마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머물러 있는 거를 좀 멈추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분이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을 만약에 이게 삶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보고 있는 건 너의 정면이야.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삶이라는 것 전체를 다각적으로 볼 줄 알아야지 여기서 본다고 이 면이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몇 배까지도 넘죠. 공동체의 형태가 너무 다르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종교, 기독교 공동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제일 어린 조이가 있죠. 조육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음에까지
시작과 끝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생애 주기에 그쪽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30대, 40대면은 그때만 반짝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가야 된다는 어떤 한 선생님의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생에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꾸려가야 될까 그런 걸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일단 꽂아놓을 건데 거기에 이제 저자가 조현이라는 기자인데 어떤 강연장에서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하다가 앞에 앉은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되게 죄송스러운 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사시다가 왜 힘들고 병들고 지금 안 좋을 때 마을 공동체 하시려고 저한테 오셨느냐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인이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고 살다가 생을 나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독사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는 일찍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를 같이 꿈꾸는 사람들이 같이 일찍 시작하면서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복하게 늙어갈 공동체를 좀 일찍이 만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애들하고 지난 연휴 동안에 무주에 갔다 왔어요. 무주에 산골영화제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가 애들을 막 같이 돌보고 놀고 하느라고 영화를 한 편은 볼 수 있을까? 이런 사실 기대 없이 갔거든요. 그냥 그 분위기만 즐기러 갔었는데 네,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플랜 79라는 영화인데 제목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대충 이제 줄거리를 몇 줄 적혀 있는 걸 보고 들어갔는데 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을 이야기한 영화예요. 노령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 국가에서는 사회적 부담이 되게 커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게 하죠. 그 단순하고 어떤 섬뜩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어요. 그 영화상에서. 국가가 이제 75세 이상 노인에게 어떤 안락사를 권장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TV에서 그 노인들이 사회를 힘들게 한다. 이런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을 유도를 하는 거죠. 75세 이상 고령이 된 사람들이 안락사를 선택을 하면 마지막 여행과 그 장례 비용을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입을 하고 난 사람들은 가입 해지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벗이 돼주는 사람을 붙여줘요. 전화로. 그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근데 이 어르신 한 분은 그걸 가입을 하고 다른 게 뭐 좋고 싫은 게 아니라 하루에 15분씩 그 상담원이랑 전화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말벗이 없었던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15분이 다 돼가면은 땡땡땡 울리면서 이걸 끊어야 되는 건데 이 둘이가 정이 들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매일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그런 의인을 대하는 자세, 사회적 시스템을 조금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 개인이 어떤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나라에서는 숫자로 보는 거예요. 수치화해서 돈이 얼마나 들까 하는 이런 거를 조금 지적을 하는 영화인 것 같고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애 전반에 걸친 공동체를 같이 꾸려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은 조금 많이 보셨죠? 아닌가요? 가운데 영어가 또 말이 적혀 있는데, 오븐투 이렇게 적혀 있죠. 들어보셨죠?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하던 어떤 연구원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을 저렇게 막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이 이제 들어있는 바구니를 딱 두고 누구든지 이 바구니에 먼저 뛰어간 사람한테는 이거 다 줄게. 1등하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뛰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 사람은. 근데 예상과 달리 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구니에 딱 이제 가까워지자마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키득키득거리면서 과일을 나눠 먹었대요.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애들한테 아니 내가 1등하면 준다고 했는데 너희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애들이 합창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맺혔대. 우분투 이렇게. 저 말은 내가 있어야 네가 있고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애가 나머지 애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으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랑 마을 얘기할 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되게 인상 깊게 와닿았는데 시골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때 한번 같이 갔었죠. 모든 게 이제 상품화되고 가속화되고 대량화되면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고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을 한다. 그래서 시골이라는 거는 산림이나 녹색, 생태, 마을, 자연 그런 하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들을 묶어낸 어떤 중추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전체를 살리는 중심 언어이자 삼위의 개념이 시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 목사님 만나고 와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나름 혼자 정리를 좀 했던 것들이 오늘 강의랑 조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농을 이야기하시고 아까 간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립과 자치와 협동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그 칼융이 얘기했던 오전 인생, 오후 인생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전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벌고 어떤 주어진 규범, 주어진 역할 거기에 충실하면서 어떤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 우리가 지금 이전의 삶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애기 낳고 했던 이 시기. 그래서 그 시기에는 되게 다이나믹해서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오전의 인생을 보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오후의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후 인생이라는 거는 어떤 돈을 번다는 구체적인 목표에서는 점차 벗어나는 거죠. 물론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기는 하지만 어떤 노후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 어떤 가치 있는 삶, 그거에 중점을 두면서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는 삶이 오후 인생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 노년이 다가올수록 어떤 역할이나 규범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그 심리적인 암흑 상태에 빠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없는 것 같고 아이들도 다 떠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겪는 그런 노년의 우울감 같은 것도 조금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 측면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도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마지막에 그 목사님들이 나가면서 했었어요. 그럼 공동체가 실패하는 원인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를 하는데 그러면 마을의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공동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탁 흘리셨는데 이제는 물질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탈피를 해서 영성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영성, 기독교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영성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분투라는 정신은
내가 있어야 네가 있지, 네가 있어야 내가 있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떤 거를 우리가 환경 교실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다시 개인주의로 돌아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지나면 이제 강의를 하나 앞두고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도 어쨌든 우리가 같이 지키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있을 때 뭔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마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만난 공동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기독교 공동체들이 많아요. 물론 다른 뭐 천주교, 불교, 종교 공동체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뭐 교육협동조합이나 생협 단체나 어떤 그런 단체들, 공동체들도 많은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을이 하나 있어가지고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예요. 없이 있는 마을이라는 공동체고 기독교 공동체이자 마을 교회죠. 젊었을 때, 청년 때 흩어져가지고 지내다가 결혼과 육아와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의 필요를 느끼고 같이 살고 싶어서 남양주에 있는 이제 폐가를 이렇게 조금 고쳐가지고 살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마을인데요. 예배당이 없어요. 각 가정이 그냥 예배당이고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밥을 해먹고 농사를 짓고 같이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기독교 마을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을이 있더라고요. 네. 관심 가지고 보고 있고, 제가 저기를 보면서 우리 마을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살고 있는 모습이랑도 좀 닮아있고 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두서없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냥 공동체를 속에 속해 있는 일원이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렇지만은 이제 같이 꿈꾸고 싶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은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에서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강의를 이제 마치는 시점이 거의 왔잖아요. 그러면서 12번의 강의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환경만 이야기하는 거가 아니라 어쨌든 함께 행복하게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 지켜야 될 도리, 같이 하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 좋겠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되게 시급한 이 시대를 살면서 이것들을 눈앞에 두고 갈 수는 없으니 이것들 좀 같이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번의 강의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강의를 이렇게 오늘은 마치고요. 마치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고, 2주 뒤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오늘 마지막 영상이 이제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보여드렸는데, 그 마지막에는 조금 더 대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를 조금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녹색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단어 앞에 녹색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청정한 이미지, 그린, 깨끗하게 환경을 잘 지키는 교회, 그거 이상의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마을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저도 어렵다고 잘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를 조금 깊게 같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굳이 이렇게 강연 자리가 아니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또 얼핏 들더라고요. 마지막 시간도 한번 잘 구상을 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환경교실 11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